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은 누구라고 생각하나?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에 위치한 미국 해군사관학교. 갑작스러운 교수님의 질문에 학생들의 얼굴엔 의아함이 떠올랐습니다.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이 누구냐니? 이런 당연한 질문이 어디 있단 말인가요? 수많은 인재를 배출한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저런 질문에 대답하지 못할 학생은 하나도 없을 텐데. 이때 기다렸다는 듯 한 학생이 손을 들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은 당연히 영국의 호레이쇼 넬슨 제독입니다. 교수님은 매우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그 학생을 향해 다시 물었습니다. 정말 넬슨 제독이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이라고 생각하나? 그렇습니다. 학생은 매우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강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동양계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400년 전 조선을 임진왜란에서 구한 이순신 장군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의실에 있는 생도들은 처음 들어보는 이름에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이순신? 이순신이 누구지?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긴 하지만 이곳 해군사관학교만큼은 대부분의 학생이 백인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아무래도 이순신 장군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교수님이 동양인 학생의 답변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이라면 충분히 최고의 해군 제독이 될 수 있지.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은 크게 술렁거렸습니다.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이름 없는 장군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교수님까지 저렇게 말씀하실까 하는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제군들은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봤나? 그렇다면 실망이군. 교수님의 실망스러워하는 모습에 강의실은 일순 조용해졌습니다. 이어 교수님은 생도들에게 조를 나누어 각자 최고의 해군 제독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을 뽑아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해군 제독을 뽑은 조가 이번 학기에 가장 좋은 학점을 받을 거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생도들은 여기저기 조를 이루어 강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처음 들어보는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최고의 해군 제독이라고 말했던 동양계 생도의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러면 과연 미국 해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은 어떤 인물을 최고의 해군 제독으로 뽑았을까요? 그리고 이번 학기 최고 학점을 받을 사람은 누가 될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민준입니다. IMF 때 아버지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와 초중고교를 미국에서 다녔습니다.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버지의 영향이 컸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큰일을 하려면 리더십과 사회에 대한 봉사가 필수라고 조언해 주셨거든요. 공부뿐 아니라 리더가 되는 훈련을 하고 인내심과 극기 등을 강조하는 환경이 저의 장래 희망을 펼치는데도 적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장래 희망이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라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군인의 삶은 정말 값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장래에는 한국군과 미군 사이의 연결고리가 되어 세계 평화에 일조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한국의 역사와 그 안의 위인들에 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혈관에 흐르는 피는 한국인의 것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미국에서 성장했지만 제 몸 안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힘든 일을 해내고 말았죠. 미국의 사관학교 특성상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입학하는 것은 합격률이 8% 미만이고 입학생의 70% 이상이 고등학교 운동부 주장 출신인 것을 감안하면 목표를 향한 저의 노력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해군사관학교의 생도가 되어서도 저의 노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과목이든 1등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이런 노력은 저만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기들 역시 모두 자기가 속했던 곳에서 최상위권에 있던 친구들이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의 라이벌이라 할 만한 친구는 전형적인 백인 상류층 출신의 마이클 존슨이라는 녀석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과목에서 녀석과 저는 1등을 놓고 다투는 앙숙이었죠. 그런데 이번 학기에 가장 점수가 높은 과목 중 하나인 톰슨 교수님의 과목에서 우리는 또다시 부딪히게 됐습니다.
교수님이 이번 조별 과제에서 1등을 한 조에게 이번 학기 가장 높은 학점을 준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마이클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사실 이번 과제는 제게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이순신 장군에 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외에 그 누구도 역사상 최고의 해군 제독이라는 말에 어울리는 인물은 없다는 걸 말이죠.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가장 합당한 인물을 찾아야만 하는 이번 과제에서 대부분의 생도는 사실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든지 이순신 장군에 대해 제대로 안다면 그들이 지금까지 품어왔던 생각을 바꿀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 과제의 우승은 당연히 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번 과제는 조별 과제인데 이순신 장군을 선택한 저에게는 함께할 조언이 모이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다가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지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게 한 가지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건 바로 명량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결단력과 희생이었습니다. 때는 삼도수군 통제사였던 이순신이 선조의 미움과 간신들의 모함으로 파직되고 원균이 그 지위를 맡은 뒤 칠천량 해전에서 조선수군이 대패하면서 제해권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조정은 백의종군 중이었던 이순신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명하였으나 당시 조선의 수군은 함선이 고작 12척에 불과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고작 12척의 배로 뭘 할 수 있겠냐며 육군에 종사하여 싸우라는 교지를 내렸습니다. 교지를 받은 이순신은 아직도 신에겐 전선 12척이 남아있나이다라고 선조에게 전함으로써 지휘관으로서의 용기와 결단을 보였습니다. 바로 직전에 원균에게 억울한 모함을 받고 모진 고문과 백의종군의 치욕을 맛보았던 이순신은 아마도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앞으로 벌어지는 전투에서 한 번이라도 패한다면 모든 비난이 자신에게 쏟아질 것이고 결국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하지만 이순신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바다를 포기하는 순간 조선은 패망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명량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의 함선수는 총 330여 척, 조선 수군의 함선수는 7천량 해전에서 살아남은 12척에 나중에 추가된 한 척을 포함해서 총 13척에 불과했습니다. 아무도 조선 수군의 승리를 예상하지 않는 그때 이순신은 홀로 전략을 세우기 위해 고심했습니다. 이순신은 입구가 좁고 조수가 거센 울돌목을 전장으로 삼아 330여 척의 일본 함대 중 133척만이 전장에 들어올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울돌목 앞바다에서 참으로 보잘것없는 조선 수군의 잔존. 전력과 조우한 일본 함대는 곧장 절대적인 수적 우위를 자신한 듯이 대포를 쏘며 돌격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전선이 고작 13척뿐인지라 이순신이 자랑하는 하객진을 이용한 유인, 전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은 전군의 돌격 명령을 내리고 전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의 함선을 제외한 12척의 아군 함선은 겁을 먹어 전진하지 않았죠. 그 때문에 함대의 중심이 되어야 할 대장선 혼자 적진으로 돌격하여 활과 포환을 마구 쏘아대고 대장선을 좌우에서 보좌해야 할 군선들이 멀리서 구경만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이순신이 탄 함선은 앞으로 나아가며 접근해 오는 적선들을 족족 격퇴했습니다. 중과부적인 상황이어서 명량해협이 한눈에 보이는 망금산에서 이를 지켜보던 백성들이 망연자실하여 통곡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때 정신없이 전투를 치르던 이순신은 문득 자기 부하들을 돌아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난중일기의 기록에 따르면 오전 내내 이순신의 함선은 홀로 울돌목의 거센 역류를 다 받아내면서 물밀듯이 조류를 타고 밀려 들어오는 적군 선단에 맞서 좁은 물길을 틀어막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순신은 호각을 불며 중군 영기와 초요기를 걸어 나머지 전선들을 소집했습니다. 겁을 먹고 뒤로 물러나 상황을 지켜보던 아군들은 이순신이 홀로 일본 함대를 한나절이나 막아내는 것에 용기를 얻었는지 그제야 하나둘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거제 현령 안이가 탄 배가 이순신의 함선 근처에 가장 먼저 도착했고 이순신은 안이를 향해 외쳤습니다. 아니야, 군법에 죽고 싶으냐? 달아난다고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이에 안이는 황급히 전장에 뛰어들었고
이순신은 뒤이어 도착한 중군장에게도 호된 호통을 쳤습니다. 너는 중군장이 되어 멀리 피하고만 있고 대장을 구하지 않았으니 죄를 어찌하겠느냐. 당장이라도 처형하고 싶지만 적의 기세가 또한 급함으로 우선 공을 세우게 하겠다. 사실 안희는 수군에 정식 편제되어 있지 않았기에 이순신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김응함은 중군장으로 전투에서 이순신의 선발이 되어야만 하는 위치였는데 오히려 안희보다도 늦게 전장에 합류했으니 이순신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당시 전투에서 의미 없는 죽음은 무의미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군을 벌하는 것보다 공을 세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던 거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조언을 구하기 위해 성적이 가장 나쁜 생도들을 찾아갔습니다. 이들 역시 다른 조에서는 조언으로 받기를 꺼리는 부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도들조차 이순신을 역사상 최고의 제독으로 뽑으려는 저의 조언이 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마치 울돌목에서 패배를 예감하고 적군 앞에서 꼬리를 내리던 조선 수군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순신이 홀로 적들을 막아선 것과 같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발표에 필요한 모든 준비는 내가 하고 당일 발표 역시 내가 할 테니 너희들은 이름만 올리면 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어차피 제대로 된 조에 들어가지 못하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할 텐데 모든 의무와 책임을 내가 질 테니 나를 믿어보라고 설득했습니다. 도망치던 안희와 김응함을 벌하지 않고 당장의 위급함을 함께 막아낸 이순신 장군처럼 비록 의욕이 없는 생도들이었지만 필요한 조언을 채울 수는 있었으니까요. 물론 이들을 계속 방치하고 놀게 놔둘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해군사관학교에 들어온 이유 중 하나는 뛰어난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였고 능력 있는 조언을 그냥 놀게 놔두는 것은 제대로 된 리더가 아닐 테니까요. 그래서 조별 미팅 시간에 이순신의 3대 대첩 중 한산도 대첩에 관한 내용을 조원들에게 브리핑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산도 대첩이 단순히 이순신의 임진왜란 3대 해전 중 하나가 아니라 살라미스 해전, 트라팔가르 해전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과 함께 세계 4대 해전 중 하나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산도 대첩은 56척의 적 함대로 일본군을 유인한 후 육상 전투에서 사용하던 포위 전열 전술 형태인 하객진을 처음으로 해전에서 펼친 것으로 유명하죠. 조선 선조 25년 이순신의 함대는 옥포, 당항포, 율포 등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거두었으나 육지에서는 패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일본은 해전의 패배를 만회하고 제해권을 재차 장악하고자 병력을 증강하여 진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함대 56척과 일본의 전선 73척이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우하게 됩니다. 6척의 조선 함대를 발견한 일본 수군은 그들을 얕잡아보고 뒤쫓아 쫓아갔고 한산도 좌우섬에 매복해 있던 조선의 수군과 적을 유인하던 판옥선은 순식간에 배를 돌려 하객진을 펼치며 적을 포위한 후 우레같은 총통 세례로 적선을 격침시켜버렸습니다. 이 싸움의 결과로 적선 47척은 바닷속으로 수장되었고 12척은 납포하여 일본은 약 8,500명의 사상자를 냈게 됩니다. 그에 반해 조선 수군의 전사자는 3명, 부상자는 10여 명에 그쳤습니다. 이 전투가 얼마나 압도적으로 끝났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었죠. 구한말 고종 황제의 미국인 고문 호머 헐버트는 이 해전은 조선의 살라미스 해전이라 할 수 있다. 이 해전이야말로 도요토미의 조선 침략에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다라며 감탄했다고 합니다. 조원들에게 이러한 한산도 대첩에 대한 자료를 나눠주고 당시 이순신 장군의 전술이 얼마나 혁신적이고 효과적이었는지에 대해 토론을 벌였습니다. 우리 조원들이 상대적으로 성적이 좋지는 않았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군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했다는 것은 이들이 나름 자신들의 고등학교에서는 최고 수준의 성적과 능력을 인정받던 인재들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인재들이 이순신의 자료를 공부하다 보면 자연히 장군의 전략과 그 리더십에 감명을 받고 감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게 저의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이런 바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조별 미팅이 끝나고 조원들은 이전과는 다르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과제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 자료를 모으고 이순신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제독일 수밖에 없는 논리를 함께 세워나갔습니다. 한마음이 되어 항해를 시작하는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었고 마침내 우리가 이번 조별 과제의 우승자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라이벌인 마이클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약간 한심하게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것대로 우리에게 나쁘지 않았죠. 방심하는 적은 그만큼 빈틈이 많은 법이었으니까요. 마침내 조별 발표의 날이 돌아왔습니다. 예상대로 대부분의 조에서는 저마다의 이유를 들어 영국의 호레이시오 넬슨을 최고의 해군 제독으로 뽑았습니다. 하지만 역시 세계 최대의 다민족 국가이자 다양성의 나라 미국답게 딱 한 가지 의견으로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조에선 1500년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의 해적이었던 프랜시스 드레이크를 최고의 해군 제독으로 뽑기도 했습니다. 그는 비록 해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기사에서 자귀를 받아 영국 함대를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부사령관의 위치에까지 오른 인물이었죠. 일본의 사무라이에 푹 빠져 살던 체스터란 조에서는 러일 전쟁 때 스시마 해전에서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물리치고 전쟁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일본의 영웅도고 헤이아치로를 최고의 해군 제독으로 선정했습니다. 이건 원래부터 일본 문화를 좋아하던 체스터에게는 놀라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 조가 발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크게 심호흡하고 단상으로 올라가 동료 생도들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순신이 누구길래 최고의 해군 제독이라고 주장하는 걸까 하는 호기심이 보였습니다. 또 그저 자기 민족에 속한 인물이라 주관적인 시점으로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보였죠. 하지만 제가 발표를 시작했을 때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생도들의 눈빛은 한산도 대첩에서 경악하더니 명량 대첩에서 이순신의 장렬한 희생을 목도하게 되었을 때는 감동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마침내 모든 조의 발표가 끝나고 교수님은 생도들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명 모든 조의 발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묻는 시간이었는데 실상 거의 모든 질문은 우리 조가 발표한 이순신에 대한 것뿐이었습니다. 첫 질문은 마이클이 명량 대첩의 진위를 묻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3척의 함선으로 133척의 적선을 완파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마이클은 과연 저의 라이벌다웠습니다. 제가 이순신 장군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면서 아쉬웠던 부분도 명량 대첩에 관한 자료가 너무 부족하다는 점이었어요. 명량해전에서 격침한 적선의 수는 난중일기에 31척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나머지는 두루뭉술하게 대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학자들의 각기 다른 견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질문은 오히려 제가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명량 대첩은 이런 아쉬운 점을 제외하고서도 충분히 위대한 해전으로 길이 남을 만하다는 것이 저의 견해였거든요. 먼저 당시 이순신의 몸과 마음은 모두 엉망진창인 상태였습니다. 고문 후유증과 만성 위장병에 어머니 모친상도 지키지 못했으며 아끼던 막내 아들 또한 적에게 복수당해 숨을 거두었고 자신이 피땀 흘려 일궈낸 수군 병력도 원균이 7천량 해전에서 대패하여 완전 괴멸된 상태였으니 무엇 하나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었다면 이런 상황에서 군주와 조정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에 사로잡혔을 게 뻔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오직 나라와 백성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억울함과 부담감을 모두 삼킨 채 불리한 전장으로 나선 겁니다. 이거야말로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영웅의 모습 그 자체였던 거죠. 다음으로는 넬슨이 국가적인 지원을 받았던 것과는 반대로 이순신은 조정의 견제와 시기 속에서 엄청난 심리적 부담감을 가지고 싸워야 했다는 점입니다. 원균이 7천량 전투에서 대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을 싫어했던 선조는 이순신의 복직을 청하는 조정 대신들의 상소를 무시하고 자리를 피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이순신은 군주의 미움 속에서 고작 12척의 함선만으로 330여 척으로 이루어진 일본의 대함대에 맞서기로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전투에서 만약 패하기라도 한다면 일본은 그대로 한반도의 모든 강을 통해 조선의 주요 대도시들과 강변에 자리 잡은 요충지를 점령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었으니 이는 곧 조선의 패망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순신은 이런 무거운 부담감을 짊어지고 13척의 함선만으로 오직 백성을 위해 전투를 감행해서 기적같은 승리를 이뤄낸 것입니다. 이순신은 그 단 한 번의 승전으로 조선의 패망을 막아내고 일본의 작전을 기초 단계부터 꼬이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또한 명량해전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이후
이순신에게 형용할 수 없는 공포를 느끼게 되었고, 그동안 전투에 미온적이고 오만했던 명나라군도 비로소 조선의 긍지와 명예를 존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 위대한 전투에서 침몰시킨 적함의 수가 47척이면 어떻고 31척이면 또 뭐가 그렇게 다르다는 것일까요? 저의 마지막 반문에 마이클은 대답하지 못했고, 강의실의 모든 생도는 이순신의 희생과 결단 그리고 백성을 향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생도는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의 도고 헤이아치로를 최고의 제독으로 뽑았던 체스터였습니다. 그는 어디서 급하게 검색했는지 이순신과 동시대 사람인 여이라는 인물이 기록한 내용이라며 우리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이순신은 대단한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왕이 총애하여 승진을 거듭했고, 승진한 뒤에도 특별히 한 것은 없다. 다만 군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기본을 지키면서 싸운 게 전부이며, 임진왜란에서 여러 번 승리를 한 것은 이순신이 대단한 전략을 쓴 게 아니라 적이 방심하거나 천운이 따랐을 뿐이다. 그리곤 제게 동시대의 인물이 이렇게 평가했다면 이순신에 대한 업적은 왜곡되거나 과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을 받은 저는 정말로 체스터가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의 호가 여의였고, 체스터가 말한 여의의 기록이 바로 그 유명한 난중일기였기 때문이었죠. 이순신 장군은 지극히 겸손하여 난중일기에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이토록 냉정하게 적어두었던 겁니다. 저는 최대한 체스터가 부끄럽지 않도록 차분히 이 사실을 말해주었고, 덧붙여 체스터가 최고의 제독으로 뽑은 도고 헤이아치로가 이순신에 비하면 자신은 하사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던 사실도 알려주었습니다. 헤이아치로는 심지어 만일 이순신이 나의 함대를 가지고 있었더라면 세계 바다를 제패했을 것이라고 말했었죠. 저는 이왕 이순신의 인격에 대해 말이 나온 김에 마지막으로 생도들에게 명나라 사신 정응태가 기록한 이순신 장군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하루는 어두운 밤 눈이 몹시 내리고 바람이 칼날 같아서 나는 감히 밖으로 나서지 못하겠더라. 그런데 그 속을 통제사 영감이 홀로 지나가니 금시 궁금하여 한번 따라가 보았다. 그런데 통제사 영감이 외놈이 잡혀있는 곳으로 가는 게 아닌가. 더욱 이상하여 더 지켜보니 통제사 영감 손에는 한 권의 책이 들려있더라. 밖에서 보니 통제사 영감이 그 왜군에게 명심보감 효행편을 읽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음날 알아보니 그 왜군의 나이는 15세로 어린 나이에 병사가 되어 왔는데, 이 아이가 포로가 된 후 이를 딱히 여긴 통제사 영감이 별도로 감싸주었던 것이다. 서로 죽이고 죽는 전쟁이지만 저 두 사람을 보면 어찌 서로를 원수라 하겠는가. 내가 본 저 두 사람은 조선 장수와 왜군이 아닌 한 아버지와 그 아들로 보였으니, 통제사 영감이 저러하다면 그의 백성을 아끼는 마음을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는가. 이로써 저의 발표는 끝이 났습니다만 생도들의 여운은 다 가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교수님은 생도들에게 투표로 역사상 최고의 제독을 정하도록 하셨고, 그 결과는 당연하게도 압도적인 표차로 이순신 장군님이 선출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는 최고 점수를 받게 되었죠. 이후로도 저는 리더십과 관련한 논문 주제로 이순신 장군을 선정해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한국에도 세계적인 해군 제독이 있다는 사실을 더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저에게 한 사람의 리더십이 국가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한국인이라는 자존심과 한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감동을 주세요. 감동주의보 레드 크리스였습니다.